세계 민담 이야기 브라질 편. 북아메리카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있으며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제일 큰 공화국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인 브라질이 있으며 매우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의 해군 제도 카브랄에 의해 이 땅이 발견되기 전까지 브라질은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발달한 이 자연의 낙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원시적인 생활 문화를 이룩하고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우수한 무기를 지닌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정복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두꺼비 등의 푸른 흉터. 그 옛날 두꺼비의 등은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무렵에는 놀며 지내는 건달로 하루도 집에 있지 않았어요. 뭔가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있다고만 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의 초도장이 두꺼비에게 날아들어왔어요. 그것은 공중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구경거리였습니다. 전부터 사이좋게 지내던 개미 귀신이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멋진 구경거리인데, 하지만 느린 모인 자네에겐 맞지 않아.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놀이하고 자넨 거리가 멀거든. 그러자 두꺼비도 질세라 커다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아하, 그런 말은 나중에 하지. 입 꼭 다물고 내가 하는 것을 보기나 하라고. 두꺼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두가 싫어하는 검정소리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나 짐승들이 모이면 영락없이 검정소리개의 흉을 보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뛰쳐나온 두꺼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따돌림 받는 검정소리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패거리한테 따돌림을 받은 검정소리개는 이때 외롭고 쓸쓸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검정소리개. 재미난 구경거리가 공중에서 열린다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어? 두꺼비는 커다란 눈을 뒤룩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정소리개는 적적하던 김에 모처럼 찾아온 친구의 얼굴을 보고 반색을 하며 대답을 했어요. 가고 말고요. 나도 마침 거기나 가볼까 하던 참이라오. 그거 참 잘 되었군. 나를 당신의 등에 태워 공중여행을 시켜주지 않겠어? 남한테 다정한 말이라곤 들은 적이 없는 검정소리개는 다정한 두꺼비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의 소원을 두말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좋고 말고요.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하다니 바라던 바요. 한데 언제 떠날까요? 두꺼비는 좋아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4시에 우리 집에서 떠나기로 합시다. 올 때는 당신이 가진 그 바이올린을 꼭 가져와야 합니다. 이윽고 오후 4시가 되었어요. 검정소리개는 바이올린을 들고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두꺼비의 집으로 왔습니다. 벌써 왔어? 나는 아직 떠날 채비도 못하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중이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요. 그 바이올린을 문 옆에 세워두고 안에 들어와 잠깐 쉬시지. 두꺼비의 친절한 권유에 검정소리개는 마음이 놓여
훌륭한 바이올린을 문 옆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틈을 노린 두꺼비는 화들짝 창문으로 뛰어나가 재빨리 바이올린의 통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검정소리개는 하품을 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래도 두꺼비가 안 나타나자 바이올린을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벌써 초대한 장소에는 수많은 새들이 모여들어서 떠드는 중이었어요. 남보다 늦게 도착한 검정소리개는 겸연쩍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두꺼비가 함께 가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늦었어요. 그러자 새들은 나서서 각기 한마디씩 핀잔을 했습니다. 느림보는 벌써 군 단 1분인데 두꺼비를 기다리다니. 뭐 두꺼비를? 그런 놈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 우리들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우리가 그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은 매사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가 안다라는 꼴을 보고 싶어서였지. 그러더니 검정소리개가 가져온 바이올린을 보고 오, 소중한 바이올린을 가져왔군.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지만 말고 거기에 놔두고 이쪽으로 와요. 자, 술자리를 열자. 술자리를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검정소리개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숨을 죽이고 있던 두꺼비가 바이올린 통 속에서 번개같이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빼놓고 잔치를 벌이겠다고? 웃기지 마. 나를 놀리더니 두고 봐. 이제 깜짝 놀라게 해줄 테니. 두꺼비는 그러면서 손님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비웃으며 다니는 게 신이 나는지 두꺼비는 춤까지 추었어요. 검정소리개는 그것을 보고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언제 이곳으로 왔어? 그러나 두꺼비는 희죽희죽 웃으며 검정소리개 선생 놀랐어? 아냐, 내가 어떻게 이리로 왔는지는 나중에 말해주리다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 먹고 마시고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검정소리개 따위는 눈에도 안 보인다는 오만한 태도였어요. 평소에도 남한테 따돌림을 받던 검정소리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지라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살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소중한 바이올린도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떠들썩한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두꺼비는 손님들의 눈을 피하여 재빨리 바이올린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숨을 죽이고 검정소리개가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검정소리개가 안 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들은 벌써 다 돌아갔는지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바이올린 속에서 간이 콩알만해진 두꺼비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을 걸 그랬어. 다리도 뻣뻣하고 목도 뻐근하고 못 견디겠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눈 밝은 매가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이건 검정소리개의 바이올린인데? 멍청이 같은 녀석. 떠들썩하는 통에 잊어버리고 간 게 틀림없어. 내가 갖다 주지. 매는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바이올린을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어찌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두꺼비는 바이올린 속에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부딪고 마지막에는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매도 힘이 들어서 날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에이, 귀찮은 물건을 가져왔군. 검정 소리개가 내 친구도 아닌데 괜히 가져왔어. 두 번 다시 이런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지. 매는 입맛이 쓰다는 듯이 투덜거리더니 움켜잡고 있던 바이올린을 냅다 떨어뜨렸습니다. 바이올린은 퓨웅 하고 바람을 가르며 밑으로 떨어졌어요. 벼랑간 몸의 중심을 잃어버린 두꺼비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그러더니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임마 돌멩이 비켜 비켜 두꺼비님 내려가신다 하고 땅 위에 있는 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귀가 없는 돌멩이들은 땅바닥에 드러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쏜새같이 떨어진 두꺼비는 몸뚱이고 넋이고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바이올린은 깻잎같이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두꺼비는 돌멩이에 부딪혀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검정 소리개는 바이올린이 부서진 것도 모르고 두꺼비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반점이 생긴 것도 몰랐어요. 오직 매일매일을 하찮은 일로 재미없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몸뚱이에 푸릇푸릇한 흉터가 생겼으나 얼마 후에는 아픔이 멎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왜 생겼나? 옛날 호랑이에게 줄무늬가 없고 토끼에게 꼬리가 달렸을 무렵 호랑이 한 마리가 밭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려면 아무래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할 것 같았어요. 호랑이의 명령으로 모여든 수많은 짐승들이 막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밭 주인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에다. 요즘 내 밭에 잡초가 우거져서 일손이 필요한데 누구 일을 해줄 분이 없겠어? 보수로는 암소 한 마리를 주겠어. 그 자리에 모인 짐승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눈알을 떼굴떼굴 굴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소. 부탁하오. 호랑이는 군말 없이 승낙했습니다. 교활하고 게으른 원숭이는 처음 며칠 동안은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윽고 호랑이의 눈을 피해 하품을 하거나 낮잠을 자며 빈둥거렸습니다. 마침내 꾀를 피우는 원숭이의 행위를 알아챈 호랑이는 품삯도 안 주고 내쫓았습니다. 원숭이의 뒤를 이어 일꾼으로 들어온 짐승은 사냥이었어요. 머리가 나빠서 우직한 사냥은 한 번 시킨 일은 비가 오든 해가 저물든 직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굼떠서 일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줄 몰랐어요. 호랑이는 화가 치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은 개미 귀신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튼튼한 개미 귀신은 몸집이 큰 것만큼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호랑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점이 있었어요. 밭에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들곤 하는데 피지땀을 흘리며 일하던 개미 귀신은 그것들을 보기가 무섭게 야, 맛있는 먹을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정신없이 덤벼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미를 잡아먹고 나면 갈던 밭도 내팽개치고 개미 잡는 일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개미 귀신의 식탐에는 진절머리가 나는군. 이러다간 밭에서 나는 곡식까지 다 먹어버릴 게 아닌가? 호랑이는 이번에도 품삯을 안 주고 개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가 호랑이를 찾아왔어요. 호랑이는 토끼의 가냘픈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가 그 고된 일을 하겠다는 건가? 내 밭에서 일을 하려거든. 몸집부터 크게 만든 후에 오게. 꽤 보인 원숭이도, 몸집 큰 사냥도, 튼튼하게 생긴 개미 귀신조차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자네같이 몸이 작은 꼬마는 냉큼 물러가는 게 나을 거야. 그로부터 얼마 동안은 이 어려운 일을 떠맡으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밭은 날이 갈수록 잡초가 우거져 황폐해졌어요. 생각도 못한 호랑이는 토끼를 다시 불러내어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가냘픈 토끼는 이마에 흐르는 땀도 씻지 않고 자라는 풀과 경쟁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단 하루 만에 우거진 잡초를 다 베었습니다. 토끼는 그 이튿날도 새벽에 나와 밭갈이를 시작했어요. 풀잎에 이슬이 반짝이는 무렵부터 열심히 일한 결과 밭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졌습니다. 토끼는 보기와는 다르게 상일꾼이로군. 밭도 제 모양은 되찾겠는걸. 어디 오래간만에 사냥이라도 떠날까? 토끼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흡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토끼에게 제 새끼를 맡긴 뒤 사냥을 하러 갔어요. 호랑이가 떠나자 토끼는 일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새끼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님이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암소는 양쪽 귀에 하얀 반점이 하나씩 있는 그 소냐? 새끼 호랑이는 이상한 얼굴로 토끼를 쳐다보았으나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소는 몸이 붉고 오른쪽 귀에만 녹도할 만한 흰 반점이 있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일을 하던 토끼는 또다시 일어서며 물었어요. 너희 아버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암소는 강가에 메어놓은 그 소지? 네, 그래요. 새끼 호랑이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귀에는 이때다. 그 암소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무엇 때문에 땀 흘리며 일을 해? 그렇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 암소를 끌어오기로 하자. 토끼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눈알을 반짝거리며 냅다 강가로 달려갈 몸짓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공교롭게도 사냥을 간 호랑이가 돌아왔어요. 불안해하는 토끼의 모습을 보고 호랑이는 이상한데 오늘은 밭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았네. 방심해선 안 되겠는걸. 토끼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군 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토끼를 감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토록 힘들던 밭일이 무사히 끝났어요. 호랑이는 약속대로 토끼에게 암소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한데 이 암소를 잡을 때는 팔이나 모기가 없는 데서 해야 하네. 알겠지? 어깨의 짐을 풀어낸 듯이 홀가분해진 토끼는 암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호랑이의 밭을 지나 초원과 숲을 빠져나가자 토끼는 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요란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렵소.
아직도 밭에서 멀지 않은 모양인데 파리떼가 덤벼들면 곤란하단 말씀이야.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더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소를 죽일 생각을 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여기도 장소가 마땅치 않군. 땅바닥에 습기가 차 있으니 모기가 사는 곳이야. 안 되지, 안 돼. 그곳을 지나자 토끼는 이윽고 산들바람이 부는 산 등성이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주 기분 좋은 곳인데 숨이 막힐 것 같은 숲속에서 이런 곳으로 나온 기분은 참으로 상쾌해. 모기도 없을 테고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졌네. 파리떼도 덤벼들 염려가 없지. 자, 이제부터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 토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암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나무숲이 갑자기 와삭거리더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토끼로구나. 자네는 언제 보아도 믿음직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호랑이는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토끼 옆에 앉았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닿을 정도로 뱃속이 비었는데 자네가 이런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었으니 정말 고맙군. 이제 먹어도 되지, 토끼군?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자기 것인 양 암소고기를 굽어보았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넋을 잃은 토끼는 하는 수 없이 호랑이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개걸스럽게 먹던 호랑이는 입맛을 짝짝 다시며 토끼를 향해 말했어요. 맛이 좋군. 한데 자네 음식은 이것뿐인가? 호랑이의 눈은 이상하게 번쩍거렸습니다. 시뻘건 혓바닥 주에 송곳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가지런히 나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에 눌려서 토끼는 또 고기 한 덩어리를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두 볼을 돼지같이 불룩거리며 염치불구하고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는 동안에 암수 한 마리가 모두 호랑이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고기밖에 먹지 못한 토끼는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욕심꾸러기 호랑이를 노려보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토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호랑이의 집 근처에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군. 한데 토끼, 그렇게 나무를 베어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무엇에 쓰다뇨. 내 몸을 막아줄 나무 울타리를 만든 셈이죠. 언젠가 당신이 말씀하신 명령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무슨 명령을?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허참, 호랑이 어름답지 않은 말씀이군요. 언젠가 모든 짐승은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짐승들은 모두 통나무를 잘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갑자기 당황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거 참 잘못 말했는걸. 이봐, 토끼. 자네는 우정에 도탔고 마음씨가 착한 내 친구야. 무엇 때문에 그따위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가? 오랜 동안 형제같이 지내온 우리 사이가 아닌가. 제발 부탁이니 자네의 나무 울타리를 만들기 전에 내 것도 하나 만들어주지 않겠나? 호랑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작은 짐승 따위는 쳐다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예리한 눈이 불안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호랑이 어른. 그런 일을 하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사절하겠습니다. 토끼는 귀여운 입을 오물거리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탁하는 호랑이를 지켜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라낸 나무가 산처럼 쌓였어요. 토끼는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앉은 호랑이의 주위에 그것들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이렇게 호랑이의 주위를 완전히 에워싸자 단단하게 생긴 나무를 골라서 지붕을 엮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느새 울 안에 갇힌 짐승꼴이 되고 만 것이에요. 뛰쳐나오기는커녕 기어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친 토끼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야 겨우 마음이 놓이는군. 악마가 쳐들어온다는데도 나는 안전해. 무쇠보다도 튼튼한 울타리가 있으니까. 호랑이는 뭣도 모르고 좋아하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오지 않고 바람에 낙엽만 떨어집니다. 갈수록 배는 고파오고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원숭이 한 마리가 울 밖을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체면도 차릴 사이 없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원숭이, 날 좀 꺼내주게. 그 위험은 벌써 지나갔겠지? 원숭이는 호랑이가 말하는 위험이 뭔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그렇고 말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봐 원숭이, 자네는 친절하고 우정이 많아. 제발 나를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해줘. 그러나 원숭이는 전에 호랑이한테 내쫓긴 원한이 있는 터라 새빨간 엉덩이를 둘러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흥, 가둔 녀석 보고 꺼내달래지. 얼마 후에 사냥이 울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사냥, 날 좀 꺼내주게. 위험은 다 지나갔겠지? 사냥도 호랑이가 말하는 위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엉거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렇고 말고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봐 사냥, 자네는 우정이 많은 친절한 짐승이야. 제발 나를 여기서 구해주게. 사냥도 전에 호랑이한테 쫓겨난 원한이 있었으므로 작은 꼬리를 흔들며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흥, 가둔 놈한테 꺼내달라고 해. 읽고 개미 귀신이 지나갔어요. 호랑이는 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 개미 귀신 아닌가? 위험은 이제 지나갔을 테지? 개미 귀신도 호랑이가 말한 위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렇고 말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봐 개미 귀신, 자네는 마음이 너그러운 친절한 친구야. 나하고는 오래된 옛 친구가 아닌가?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주게. 그러나 개미 귀신도 호랑이에게 내쫓긴 원한이 있기 때문에 무쇠같이 단단한 꼬리를 끌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흥, 가둔 녀석 보고 꺼내달래지 그래. 호랑이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젖먹던 힘을 다하여 나무 울타리와 대대보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과 머리통이 돌을 맞고 퉁기듯이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부딪히고 요동을 쳤으나 감옥 같은 나무 울타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흐흠, 내 놈이 아무리 날뛰어도 나를 부수진 못할걸. 나무 울타리는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만한 호랑이는 그제서야 자기보다도 센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그 누구한테도 진 일이 없는 자기였었는데 힘이 쭉 빠진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피로가 가시고 숨결이 가라앉음에 따라 호랑이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유별나게 날이 맑군. 해가 빛나는 오늘 같은 날에는 사냥을 가야 하는 건데 사냥감은 뒤쫓느라 땀에 젖은 몸뚱이로 샘에 엎드려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호랑이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수염을 곤두세우고 등을 활처럼 굽혀 자기 뒤편의 나무울타리에 쾅 하고 몸을 부딪혔습니다.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토록 완강히 버티던 나무 울타리도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호랑이의 몸뚱이도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혀서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배에서 등으로 뻗은 저 아름다운 줄무늬는 이때 입은 상처가 아문 자국이라고 합니다. 양이 왜 순한가? 옛날 새끼양 한 마리가 기쁨에 들떠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햇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귀엽다는 듯이 웃고 있었어요. 산들바람도 깡총거리는 새끼양의 모습에 홀렸는지 춤추듯이 너울너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새끼양은 방금 먹은 먹이가 맛이 없었던지 계속해서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건 나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땅바닥에 엎드린 채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보고 있던 두꺼비가 새끼양에게 물었어요. 이봐, 새끼양, 대단히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인가? 기분이 썩 좋은 새끼양은 한바꽃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내 얼굴과 춤추는 손발을 보라고. 이런 유쾌한 날은 처음이야. 자, 춤추자. 랄라랄라. 말을 끝내자마자 새끼양은 또 깡총깡총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뽐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아무리 잘난 체해도 너를 바닷물 속으로 끌어넣는 것쯤 난 식은죽 먹기라고. 두꺼비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라도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된 새끼양은 웃다 못해서 대글대글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교만한 새끼양이 갈수록 미워진 두꺼비는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내뱉었어요. 무서운 게 없니? 무서운 것이 없으면 이 새끼줄 끝을 잡아봐. 너의 작은 몸뚱이를 바닷물 속으로 끌어넣는 것 좀 쉬운 일이니까. 새끼양은 웃음에 넋을 잃은 채 그 새끼줄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꽉 잡았겠지? 하지만 잠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큰 힘을 낼 수가 없지.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돼. 두꺼비는
새끼 양을 그 자리에 세워둔 채 해변을 향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해변에는 나무 한 그루가 새파란 무리를 뒤덮듯이 서 있었는데 두꺼비는 그 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두꺼비는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날려서 고래의 몸에 새끼줄을 비끄러 메었습니다. 이봐 새끼양, 준비 다 됐나? 이제부터 내 솜씨를 보여줄 테니 잘 보라고. 두꺼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편 새끼줄이 메어진 고래는 몸에 힘을 주며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새끼줄은 금세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새끼양은 북같이 솟은 배에 힘을 주고 열심히 버텼습니다. 고래는 그러는 줄도 모르고 쏴 하고 물벌레를 일으키며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헤엄을 쳤습니다. 새끼양의 작은 몸뚱이는 삽시간에 질질 끌려서 물가까지 당도했습니다. 야, 이거 당했는걸.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빠질 찰나에 새끼양은 요란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토록 날뛰던 새끼양은 성질이 다소 유순해졌습니다. 오늘도 햇님은 기쁜 얼굴로 산과 들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새끼양은 어느새 옛 버릇이 나와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다는 듯이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두꺼비한테 혼쭐이 난 일 따위는 벌써 잊어버리고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두꺼비는 이봐 새끼양, 오늘 또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 하고 물었어요. 새끼양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하, 좋고 말고 기분이 썩 좋단 말이야. 그거 정말 대단하군. 나하고 띵뛰기 내기 한번 하지 않겠나?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 길다란 다리에는 못 당할걸. 두꺼비는 이것 보라는 듯이 긴 뒷다리를 쭉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세다는 건 알아. 틀림없이 힘은 셀 거야. 나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띵뛰기만은 나를 못 당할걸. 그 삐쩍 마른 다리로 나를 이기겠다는 건가? 새끼양은 역시 뽐내며 말했습니다. 내기는 해봐야 알지. 두꺼비는 싱글거리며 받았어요. 새끼양은 어림도 없다는 듯이 그 펄쩍거리고 뛰는 꼴이라니. 여보게 두꺼비, 자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까?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허, 무서운 용기로군. 입심만 해도 자네는 대단한 선수로서 언제나 내 앞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부탁했는데 가끔 내가 뒤로 쓰러지듯이 달릴 때 나에게 소리를 질러주지 않겠나? 두꺼비는 고린 지저분을 정하며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어요. 두 띵뛰기 선수는 돌이 날아가듯 출발을 했습니다. 길에 나온 두꺼비의 형제 자매와 숙모네가 응원을 합니다. 만약에 새끼양이 뛰어가며 리쿠레이, 라큐레이, 라큐레이 하고 소리치면 그 소리를 들은 두꺼비는 굴구뱅고, 뱅고레이 하고 대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게 달려가던 새끼양이 약속한 일을 생각해내고 숨찬 것을 참으며 두꺼비란 놈은 지금쯤 뒤에서 뻗었을 거야. 꼴 좋다 하고 혼자 속으로 단정하고 소리쳤습니다. 라큐레이, 라큐레이, 라큐레이 그러자 갑자기 바로 옆에서
굴구뱅고 뱅고레이 하고 대답이 요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새끼양의 발걸음은 날아갈 것처럼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새끼양은 일부러 없는 힘을 또 내어서 라큐레이 라큐레이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곧 옆에서 굴구뱅고 뱅고레이 하는 대답이 위협하듯 들려왔습니다. 새끼양은 깜짝 놀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심장은 금세라도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차서 눈앞이 캄캄해질 무렵에야 겨우 두꺼비가 정한 고린 지점에 도착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두꺼비와 얼굴이 꼭 닮은 아우가 희죽희죽 웃으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결국 놈한테 지고 말았구나. 억울하고 분하다. 두꺼비의 아우를 그 형으로 잘못한 새끼양은 새파랗게 질려서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들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새끼양을 찾아온 두꺼비는 얕잡아 보는 투로 말했어요. 어제는 실례가 많았어, 새끼양. 하지만 뭐 그렇게 실망할 건 없잖아? 나와 경주에서 지긴 했으나 자네는 역시 훌륭한 뜀뛰기 선수야. 어떤가? 나는 공주님에게 자네의 등에 올라탄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 이 말을 들은 새끼양은 화가 나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리하여 딱 부러지게 거절했어요. 자네는 나를 바다에 끌어놓을 만큼 세진지도 몰라. 또 뜀뛰기로 패배시킬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자네가 탈 말이래 대달라는 이야기인가? 그것만은 못하겠어. 이런 일이 있고부터 얼마 후에 또 화창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는 하늘에서 빛나고 산들거리는 바람에 꽃향기가 묻어왔습니다. 원래가 명랑한 새끼양은 산들바람이 뺨을 간지르자 지난날에 분했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기분이 들떴습니다. 새끼양은 내킨 김에 널따랑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두꺼비가 마치 돌덩어리가 된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꺼비 아냐? 보아하니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새끼양은 잠옷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흐리멍텅한 눈을 겨우 뜨고 고마워 새끼양.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도 병이 났으니 이런 꼴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군. 친절한 말은 고맙지만 무척 힘이 드는 일을 자네가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듯 물었습니다. 새끼양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슴을 펴며 뽐내듯이 말했어요. 할 수 있고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두꺼비의 눈이 이상하게 번뜩거렸습니다. 아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실은 오늘 저녁 공주님의 초대를 받고 대궐로 가야 하는데 보다시피 이 몸으론 갈 수 없지 않은가? 공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니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줄 벗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던 거야. 두꺼비의 눈은 벼랑간 흐려지더니 금세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되었어요. 새끼양은 그가 불쌍해져서 내 등에 올라타요. 데려다 줄 테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갑자기 힘이 쏟는지 새끼양의 등 위에 올라타더니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새끼양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새끼양이 발을 옮길 때마다 두꺼비는 등 뒤에서 굴러 떨어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참 못 견디겠군. 당장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온몸이 쥐어뜯기는 것처럼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나 조금만 참아야지. 참아야 되고 말고. 두꺼비는 등 위에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끼양은 공주님의 대궐을 향해 곧바로 정직하게 걸어갑니다. 두꺼비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새끼양, 난 이제 참지 못하겠어. 내 몸을 지탱해줄 물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새끼양, 제발 부탁이니 길다란 풀을 뽑아 자네의 입에 물고 있어줘. 그 풀의 양끝만 내가 쥐고 있으면 몸도 안 아프고 편해질 것 같군. 새끼양은 풀 한 줄기를 입에 물고 그 양쪽 끄트머리를 두꺼비에게 잡도록 내밀었습니다. 이리하여 고삐가 되었고 새끼양은 재갈 물린 말처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쯤 더 가자 또 두꺼비가 외쳤어요. 왜 이렇게 파리와 모기들이 달라붙지? 이거 정말 못 살겠군. 막대기 같은 거 없나? 내가 병이 나서 고른 줄도 모르고 괴롭히려고 덤벼드니 막대기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하는 수 없이 새끼양은 두꺼비에게 막대기를 집어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그것을 새끼양의 머리 위에서 휘둘렀어요. 마침내 두꺼비를 등에 태우고 입에 재갈을 문 새끼양이 공주님의 대궐에 당도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은 창가에 앉아 예쁜 손을 내밀면서 귀여운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이제까지 축 늘어져 있던 두꺼비는 새끼양의 고삐를 힘껏 잡아당기고 두 발로 새끼양의 옆구리를 옥조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막대기를 냅다 휘두르며 의기양양하게 시를 읊었습니다. 하늘과 땅 나라의 왕자, 바다와 산 나라의 왕자인 두꺼비님의 행차이시다. 자, 말아, 앞으로 갓. 공주님은 빨간 입술을 활짝 벌리고 찢어들듯이 웃어댔습니다. 야, 저것 봐라. 하하. 새끼양 위에 올라탄 두꺼비 얼굴을 보라고. 얼레 새끼양이 미쳤나? 신세가 말이 아닌데 입에 재갈이 물려 승마가 되다니. 으하하하하. 어느 창문에서나 모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끼양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없이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순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때는 어김없이 양처럼 순하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